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2살이 된 결혼한 지 4년차에 접어든 평범한 여자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남편과 상의해서 내년쯤부터 천천히 계획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누구보다 절실히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 초반엔 서로를 알아가고 맞춰가는 재미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예상치 못했던 큰 스트레스의 중심에 점점 서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엔 다름 아닌 시댁 식구들과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하는 제 남편이 있었죠. 저는 어릴 적부터 성격상 누가 큰 소리만 내거나 말투에서 조금이라도 감정이 실리면 금방 위축되고 눈물부터 고이는 사람이었어요. 대화 도중 상대방이 불쾌한 뉘앙스로 말하거나 얼굴을 찌푸리는 것만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댁 식구들과 처음부터 긴장된 관계 속에서 시작됐던 저의 결혼 생활은 어느 순간부터 제게 공포와 스트레스로만 다가오게 됐어요. 시댁 식구들의 만행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 그 안에서 저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기분 나쁜 말에도 억울한 상황에도 아무 말 못하고 꾹 참고 속으로 사귀는 날들이 반복됐습니다. 그렇게 참고만 살다가 어느 순간 문득 제 자신이 너무나 불쌍하게 느껴졌어요. 이러다 정말 내가 무너지겠다 싶은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하고 싶은 말을 참고 넘기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죠. 처음엔 떨리는 목소리로 할 말을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먼저 나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하자 이상하게도 시댁 식구들의 진상스러운 행동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친정엄마에게 속내를 털어놓아 본 적도 많았지만 엄마는 늘 좋게 해. 어른들이잖니 부드럽게 넘어가자는 말만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좋게라는 말로는 절대 풀릴 수 없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존재한다는 걸요. 너무 답답했던 나머지 어느 날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시집살이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가 세상 욕을 다 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을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했던 탓인지 판에 박힌 조언도 없이 감정만 쏟아냈다는 이유로 댓글에서 비난이 쏟아졌죠. 그날 이후로 저는 욕을 먹으면서라도 배울 건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고 다른 사람들의 대처 방식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친구들 중엔 다툼이 벌어져도 웃으면서 할 말 다 하고 상대가 불쾌해도 자신은 상처 하나 안 받는 듯 여유롭게 대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전 늘 그런 친구들이 신기하고 부럽기만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웃을 수 있어? 그러자 친구는 솔직하게 털어놓더라고요. 사실 나도 떨려. 진짜 심장 쿵쾅거리거든. 근데 여유로운 척하는 거야. 일부러 상대를 더 당황하게 만들려고. 그 말이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속은 떨리면서도 겉으론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어쩌면 진짜 강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하다 보면 돼. 진짜야. 해보면 늘어. 그 말을 계기로 저도 혼자 있을 때 거울을 보며 말하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댁과 대화할 때 어떤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준비했죠.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정신을 지킬 수가 없었거든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는 누군가와 감정이 상할 일이 생기면 그냥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쉽게 끊어내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시댁 식구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하고 싫어도 받아들여야 하니까요. 그게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저 혼자 외줄 타듯 그렇게 버텨왔던 것 같아요. 남편도 성격이 참 순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그런 점이 오히려 저에겐 독이 되더군요. 아무리 힘들다고 얘기해도 에이 그냥 흘려들어라며 중재도 대응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 저는 내 살 길은 내가 찾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나서야 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시댁 식구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저에게는 스트레스의 원천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달에 한두 번 뵙는 시부모님이 그나마 제게 가장 덜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신랑은 이남 일녀 중 둘째입니다. 위로 형이 있고 아래로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아주버님은 올해 40이 되었는데 나이도 있다 보니 주변 눈치를 많이 봤는지 작년부터는 나는 결혼 포기했어라며 사람들 앞에서 자조적으로 말하는 걸 자주 봤습니다. 처음엔 안타까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말 뒤에 깔린 책임 회피성 태도에 저도 점점 냉담해지더군요. 그리고 시누이 미혼이고 저와 동갑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명랑하고 착한 척 잘하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땐 꼭 말끝에 가시를 담는 타입이라 더 불편했죠. 이렇게 복잡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저는 정말 맨몸으로 버티며 살아온 느낌입니다. 가끔은 제 인생의 한 장면이 드라마보다도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로요. 그만큼 제가 겪은 시집살이는 정신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정말 소모가 컸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말할 줄 아는 며느리가 되었지만 그 과정엔 셀 수 없이 많은 눈물과 연습, 분노와 좌절이 있었습니다. 신혼 때는 정말 말 그대로 내가 어디에 발을 들여놓은 건가 싶은 날들의 연속이었어요. 결혼하고 이제 겨우 정착하려는 찰나 아주버님과 시누이가 주말만 되면 어김없이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정도 놀러오는 거겠지 생각했지만 그게 무려 거의 1년 반 동안 매주 반복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매주였어요. 금요일 퇴근 시간 즈음 되면 오늘 가도 되지? 우리 치킨 사갈게. 하면서 연락이 오고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짐을 싸들고 오듯 들이닥쳐서 집안 거실을 아예 자기들 놀이터처럼 쓰기 시작했죠. 처음 몇 번은 저도 뭐 가족끼리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웃으면서 받아들였어요. 함께 술도 한 잔씩 하고 넷이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분위기가 좋아 보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술자리가 반복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즐거웠던 술자리가 점점 고역이 되어갔죠. 술상 차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안주 준비, 설거지, 뒤처리까지 거의 모든 걸 저 혼자서 해야 했거든요. 신랑이 도와준다고는 했지만 사실 그건 거의 형식적인 수준이었어요. 예를 들어 설거지할 때도 이건 내가 할게 하더니 그릇 하나 헹구고는 딴청 부리기 일쑤였고 치우는 도중 소파에 퍼질러 앉아 형이랑 게임 이야기를 하거나 축구를 보기 시작하면 결국 또 제가 혼자 부엌에 서서 정리하고 있었죠. 그렇게 매주 반복되는 주말 술파티는 점점 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몸이 힘들어서만이 아니었어요. 아주버님과 시누이의 행동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도가 지나쳤거든요. 두 사람 다 마치 저희 집을 우리 둘의 세컨드 하우스쯤으로 여기는 태도로 행동했어요.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고 욕실에 들어갈 때도 문을 퍽퍽 닫으며 들어가고 심지어 한 번은 시누이가 제 화장대를 열어서 언니 이 립스틱 써도 돼요? 하면서 이미 뚜껑을 열고 발라보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그런 일들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분노와 피로의 끝에 서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대로 살다간 진짜 내 정신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시댁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계속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손뗀 건 시부모님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처음부터 저희 부부를 만나기만 하면 꼭 여행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특히 신랑이 잠시 화장실을 가거나 자리를 비우는 순간을 노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 동남아 여행 한번 보내줘야지라며 저에게 은근하게 하지만 확실히 요구하는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처음엔 저도 이해했습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들께 여행 한번 보내드리는 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어쩌면 도리일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저도 계산을 해봤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동남아 정도면 친정 부모님과 시댁, 부모님 모두 한 번씩 다녀오게 해드릴 수 있겠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부모님의 기대 수준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행 얘기를 꺼내시기 시작하자마자 곧장 유럽 얘기로 넘어가더군요. 어머님은 스마트폰 갤러리를 꺼내며 유럽 명소 사진들을 보여주시고 여기 가봤다는 친구가 너무 좋았다더라. 나도 한 번쯤은 이런 데 가봐야 하지 않겠니? 하시면서 사실상 얘기 꺼낸 김에 부탁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매번 만날 때마다 반복되는 그 유럽 여행 타령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점점 부담이 커졌고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하기로 결심한 이후부터는 어머님이 유럽 얘기를 꺼내실 때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유럽 정말 가고 싶어요. 어머님, 아버님 유럽 가실 거면 저희도 꼭 데려가 주세요. 저희 휴가 기간에 같이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몇 번 하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유럽 얘기를 더는 안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얘는 만만하지 않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행 얘기가 끝나자 어머님의 타겟은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옷 사진을 보여주시더군요. 고급 백화점에서 찍은 옷 사진을 슬쩍 보여주며 이거 색깔 참 예쁘지 않니? 아는 언니가 입었는데 너무 잘 어울리더라 하시며 은근슬쩍 본인의 취향을 어필하시는데 이제는 그 패턴이 보여서 속으로 헛웃음이 나더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신혼 초에 너무 착하게만 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엔 이 정도쯤은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다 받아주고 웃어넘기려 했는데 그게 결국엔 저를 만만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던 거죠. 그때 느꼈어요. 시댁이라는 관계 속에서 내가 나를 지켜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저처럼 울면서 참고만 사는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어요. 너무 참지 말고 너무 무너지지 말라고. 할 말은 하고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여행 얘기를 슬쩍 접더니 이번엔 스마트폰을 열고 옷 사진을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홈쇼핑 진행자처럼 이거 봐. 이게 그렇게 편하대 색도 곱고 핏도 아주 괜찮지 않니? 하시며 폰 화면을 제 눈앞에 들이대곤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색한 웃음을 띠며 네, 예쁘네요 하고 무난하게 대답했죠. 그러면 어머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그럼 이거 하나 사다 줘 하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진짜 농담인 줄 알았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매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진심이셨던 겁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대응 방식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옷 사진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저는 그 옷을 한참 들여다본 다음 와, 어머님 이거 진짜 너무 예쁜데요? 저 이거 진짜 갖고 싶어요. 어머님이 하나 사주세요. 네? 저도 입고 싶어요 하고 오히려 먼저 조르고 들었죠. 제가 먼저 애교 섞인 말투로 시어머니께 사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어머니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반복했더니 시어머니께서 어느 날 뾰로통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런 걸 사달라고 하는 게 어디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옷을 사드려야지 하시면서 기분이 상한 듯한 말투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질 수 없다는 듯 웃으며 어머님, 저희보다 경제력 훨씬 좋으신 게 어머님이랑 아버님이시잖아요. 저희는 아직 내 집 마련도 못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 정도도 못 사드릴 정도로 안 예쁜 며느리예요. 라고 쏘아붙이듯 말했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싸해지시더군요. 그 뒤로 정말 신기하게도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으셨어요. 옷 사달라, 여행 보내달라, 뭐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전략을 바꿔 고가의 옷이나 명품 가방 사진을 폰에 잔뜩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심심할 때마다 시어머니께 슬쩍 보여드리며 어머님 이거 예쁘죠? 저 이거 사주세요.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고 일부러 조릅니다. 어머님이 당황한 듯 고개를 돌리시면 저는 아예 한술 더 떠서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드려요. 옆에 계신 아버님은 가끔 허어 웃으시며 하나 사주지 하시고 어머님은 그럴 때마다 아버님을 째려보시죠. 그 모습이 왜 그렇게 웃기고 통쾌하던지요. 요즘은 거의 의무적으로 23주에 한 번씩 필요도 없는 옷이나 가방 사진을 어머님께 보여드리며 사달라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머님도 제게 또 뭔가 요구하지 못하거든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 약간 긴장한 눈빛으로 저를 경계하는 게 느껴지는데 그 모습이 솔직히 꽤 보기 좋습니다. 키읔키읔키읔. 그리고 이제 아주버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신혼 초반 1년 넘게 매주 주말에 집에 오셨던 그 시절. 아주버님은 저희 집에서 열리는 술자리만 오면 꼭 제 옆에 앉아서 요즘 친구들 중에 괜찮은 사람 없냐? 누가 좀 소개 좀 시켜봐봐 하고 기어이 말끝을 그런 식으로 맺으셨어요. 그게 딱 한두 번이 아니라 매주였습니다. 제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같은 말만 반복하셨고 정말 어떤 날은 이 사람은 정신이 있긴 한가?
싶을 정도였어요. 처음엔 저도 예의를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아주버님이 소개팅 얘기를 꺼내기에 35살 넘은 언니분들도 괜찮으신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소개해드릴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아주버님이 대뜸 에이 그건 너무 많지. 난 적어도 30 초반이어야 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순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기 나이는 생각 안 하고 저랑 8살 차이 나는 사람한테 내 친구 중에 괜찮은 사람 운운하며 말을 꺼내는 그 뻔뻔함이 정말 역대급이었습니다. 처음엔 못 들은 척했죠. 근데 그게 반복되니 이젠 주중에도 일하는 시간에 자꾸 톡을 보내서 소개팅 좀 이번 주에 소개 안 되냐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아예 무시했습니다. 읽지도 않고 답장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기 집에서 여유롭게 쉬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집에 와서는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밥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말투가 또 문제였어요. 오늘은 제육 없어요? 저번처럼 양념 진하게요. 이런 식이니까요. 마치 제가 식당 사장이고 아주버님은 단골 손님인 줄 아나 싶을 정도였어요. 결국 이런 반복 속에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인간적인 호의를 베풀어봤자 절대 그 선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친절하게 말해봤자 요구만 더 늘어나고 무시하면 왜 기분 나쁘냐고 도리어 제가 예민하다는 식이니까요. 지금은요? 아주버님도 저한테 소개팅 얘기 꺼내지 않고 집에도 거의 안 옵니다. 시누이도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시부모님도 이제는 요청할 수 있는 며느리라는 기대를 내려놓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나하나 거절하고 튕기고 선 긋는 법을 배워가며 제 결혼 생활을 조금씩 저답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주버님은 저희 집 근처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그걸 핑계 삼아서 어느 날부턴가 저에게 뜬금없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너 일찍 퇴근하는 날에는 우리 집에 좀 들러서 밥 해주고 가면 안 되냐? 고요. 처음 들었을 땐 당연히 농담인 줄 알았죠. 요즘 세상에 그것도 결혼한 동생의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웃으면서 넘겼어요. 설마 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무슨 당연한 부탁이라도 되는 양, 오늘은 우리 집에서 밥 해줄 수 있냐? 시간 되면 잠깐 들러서 국이라도 좀 끓여줘.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말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진심이구나 싶어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어느 날 술자리에서 아주버님의 소개팅 타령을 듣던 중 기어이 참지 못하고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버님 죄송한데요. 나이가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모도 실제보다 더 들어 보이시거든요. 제 또래 여자들은 요즘 나이 많은 남자 진짜 안 좋아해요. 게다가 경제력도 특별히 뛰어난 것도 아니신데 제가 감히 제 친구들에게 아주버님을 소개해드렸다가 무슨 말 듣겠어요? 제 친구들한테도 민폐고 저도 사회생활 끝날지도 몰라요. 죄송하지만 못하겠어요. 말은 웃으며 했지만 안에 담긴 뜻은 또렷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아주버님이 이성을 잃고 화를 낼까봐 긴장하고 있었어요. 괜히 분위기 이상해지고 남편이 난처해지면 어쩌나 싶어서요. 그런데 생각보다 반응은 심드렁했어요. 얼굴에 인상만 조금 쓴 채 말은 안 하고 고개만 돌리시더군요. 그때 제가 이 집안은 정면 승부에 약하구나 하는 걸 확실히 느꼈어요. 그런 흐름을 놓치지 않고 아주버님이 또 우리 집 와서 밥 좀 해줘. 운운하는 말을 하길래 제가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아주버님이 결혼을 안 하신 게 정말 다행이에요. 결혼하셨으면 며느리 하나 보내고 여럿이 고생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신랑이 빵 터졌습니다. 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신랑에게 당신 형이 저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데 진작 좀 못하게 했어야지.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있어? 하고 살짝 핀잔을 줬고 그 말에 또 웃음이 터졌는지 술자리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졌어요. 아주버님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그 후로는 정말 거짓말처럼 소개팅이나 밥 타령을 안 하시더군요. 그리고 세 번째 인물 시누이. 솔직히 말해서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죄다 욕으로 시작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인물이에요. 시누이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올 때마다 꼭 드레스룸부터 들렀습니다. 방문을 활짝 열고 어머 이 옷 예쁘다 하며 마치 본인 옷장 구경하듯 제 옷을 주물럭거리고 이것저것 꺼내 입어보며 거울 앞에서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 언니 돈 많나 보다 이런 옷은 어디서 또 샀대요? 라며 반쯤 질투, 반쯤 탐욕 섞인 목소리로 웃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엔 아무렇지도 않게 이거 나 줘요 하고는 자기 가방에 넣어가는 겁니다. 처음엔 정남이가 뚝 떨어졌고 나중엔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몇 번 반복되다가 결국 저는 폭발했어요. 어느 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 물건이든 옷이든 제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이제 하지 마세요. 그러자 신우이는 그 말 듣자마자 바로 거실로 나가서 신랑과 아주버님에게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나한테 죽자고 달려들었어. 무섭다. 진짜 하면서 실실 웃으며 저를 쳐다보는데 그 표정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본인은 장난인 듯 행동했겠지만 저는 정말 그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오해는 그만하고요. 언니도 시댁에 오면 제 물건 중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 갖고 가요. 우리 술 한잔 하면서 풀자 하는데 진심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주말부터는 아예 드레스룸 문과 침실 문에 다 자물쇠를 채워버렸어요. 평소에 거실에서 큰 상 펴놓고 술자리를 하니까 굳이 다른 공간은 열어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죠. 그 주 주말 신우이가 또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드레스룸 문 앞에서 멈춰서더니 언니 이 문 왜 잠궈놨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죠. 아가씨가 제 물건을 자꾸 만지고 가져가서요. 싫어서 잠궜어요. 그랬더니 신우이 표정이 굳더니 형제끼리 이렇게 치사하게 굴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또 웃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출가한 형제 집에 와서 제멋대로 옷 만지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한텐 이렇게라도 하는 수밖에 없죠. 그 말 이후 신우이는 제 옷장 근처에도 얼씬 안 합니다. 웃는 얼굴로 선 긋기를 하니까 훨씬 효과가 좋더군요. 이젠 정말 배웠습니다. 시댁과의 전쟁에서는 웃으면서 싸워야 이긴다는 걸요. 그리고 참고로 그날은 드레스룸뿐 아니라 방문 전체를 잠궈놨습니다. 저희 방, 서재, 심지어 잘 들어가지도 않는 작은 방까지 전부요. 신우이가 언제 어느 문을 열고 들어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기도 했고 더 이상 제 사적인 공간을 함부로 들락거리는 일이 없었으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급한 사정이 있어 방에 들어가야 할 일이 생기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가씨 방문 다 잠궈놨어요. 혹시 들어가야 할 일이 있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 주세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가 열쇠로 열어드릴게요 하고요. 그때 제 표정은 아주 해맑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온갖 욕이 머릿속에서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신우이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제 방 문이 잠겨있는 걸 보고는 얼굴이 딱 굳더군요. 대놓고는 말 안 했지만 표정에서 불만이 가득 드러났습니다. 술을 따르면서 제가 물었어요. 기분 나쁘세요? 왜 인상 쓰세요? 그러곤 덧붙였죠. 그러게요. 진작부터 기본적인 예의만 지켜주셨어도 이렇게까지 안 했죠. 이제라도 기분 푸세요. 우리 오늘은 즐겁게 마셔요. 말은 부드럽게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진작에 알아서 조심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갔지. 이 XX와 같은 생각이 머릿속에서 퍼레이드를 벌이고 있었죠. 그런데 신우이는 또 그날도 역시나 본인 특유의 웃는 얼굴에 비수꽃기 화법을 시전하더군요. 술자리에서 안주 몇 점 집어먹는 저를 보며 실실 웃으며 말하길 언니 요즘 좀 찐 것 같아요. 관리 안 해요? 결혼했다고 너무 퍼진 거 아니에요? 하고요. 말투는 장난스럽고 표정도 웃고 있었지만 말에 담긴 비아냥과 조롱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더 얄미운 건 그걸 들은 신랑과 아주버님이 같이 웃으며 넘기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엔 얼굴에 웃음은 띄우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에 화를 내자니 예민한 사람,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참아야 했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려니 또 만만하게 보일까 봐 화가 났습니다. 신우이는 정말 마른 체형이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보통 체형이에요. 제 체형이 결코 살찐 것도 아니고 오히려 건강한 편인데
신우이는 자기가 말랐다는 걸 무기 삼아 저를 은근히 무시하고 깎아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짜증났고 쌓이고 쌓인 감정이 어느 순간 폭발했죠. 그래서 제가 먼저 공격했어요. 아가씨, 너무 말라서 남자들이 아가씨를 여자로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남자친구 못 사귀는 거죠? 하고 웃으면서 말했죠. 그 순간 신우이 얼굴이 굳더니 눈빛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너무 말라서 광대뼈가 튀어나오니까 얼굴도 좀 부담스럽고 몸매도 여자라기보단 그냥 깡마른 중년 남자 같아요. 솔직히 남자들이 그런 몸매 좋아하겠어요? 일단 밥부터 좀 드세요. 살 좀 찌시고요. 그때부터 분위기가 아주 묘해졌습니다. 신우이 입꼬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는 붉어졌죠. 그런데 저는 계속 말했어요. 요즘은 성형도 흠 아니잖아요. 광대뼈는 대학 때 깎으셨어야죠. 지금은 늦은 감이 있죠. 그러자 신우이가 결국 저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육두문자들이었어요. 신랑이 그래도 새언니한테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라고 말렸지만 신우이는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고 욕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순간 욱했지만 끝까지 웃는 얼굴을 유지했어요.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가씨, 제가 광대뼈 크다고 한 게 그렇게 화났어요? 근데 진짜 커요. 거울 보면 몰라요? 허리랑 골반이 일자인 것도 제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잖아요. 남자들이 여자로 안 보는 이유가 왜 저 때문이에요. 아가씨 자신한테 물어보셔야죠. 정말 이건 일종의 심리전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해맑게 웃었죠. 그게 신우이를 더 미치게 만든 것 같았어요. 신우이는 결국 더 격해졌고 저에게 소리치며 욕을 하다가 아주버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그만해 하고 소리를 지르더니 신우이의 뺨을 딱 한 대 때렸습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저는 외면하는 듯 하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말 못할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아무리 동생이라도 30 넘은 여자를 어떻게 때려요? 하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와, 이 집안에도 드디어 제정신 박힌 사람이 있었네 싶었죠. 신우이는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고 오빠들에게도 소리치며 욕을 하더니 결국 아주버님에게 끌려나가듯 퇴장했습니다. 저는 그런 신우이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쿨하게 말했어요. 아가씨 괜찮으세요? 아니 술 한잔 기분 좋게 하려고 모였는데 왜 별일도 아닌 걸로 그렇게 분위기를 망치세요. 이제 진짜 기분 푸시고요. 우리 그냥 웃으면서 마셔요. 그 말을 들은 신우이는 다시 엉엉 울기만 했고 끝내 그날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건 이후로 진짜 신기하게도 주말 술자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저희 집에 오지 않았고 아주버님도 신우이도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집이 집 같다는 느낌을 처음으로 받았고 제 일상이 조금씩 평화를 되찾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날은 시댁과의 전면전에서 제가 처음으로 완승한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사람들의 사연글도 많이 읽어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조금 생기면서 그때 제가 겪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신랑이라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우리가 맞닥뜨린 이런 시댁과의 갈등이 처음 겪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전혀 몰랐던 거죠. 모든 게 낯설고 어렵고 어디까지 말해야 선을 넘지 않는 건지조차 알 수가 없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혼란스러움과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살고 있어요. 저도 남편도 그 시기를 지나며 많이 배웠으니까요. 가끔 요즘도 제가 신랑에게 신혼 초 얘기를 꺼내며 한마디 툭 던지곤 합니다. 그때 당신이 진짜 중간 역할을 좀만 더 잘했으면 나도 이렇게 안 싸웠어. 그러면 신랑은 말없이 씩 웃거나 어쩔 줄 몰라 하며 조용히 입을 다뭅니다. 아무 말도 못해요. 그 표정을 보면 그때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는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괜히 짓궂게 그 장면을 다시 끄집어내며 놀리기도 해요. 우리 부부에겐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조차도 이제는 서로를 더 단단하게 만든 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신우이는 지금도 아주 가끔 만나면
제가 예전처럼 웃으면서 살짝살짝 몸매나 광대뼈로 장난을 치기도 해요. 물론 아주 신중하게요. 너무 자주 그러면 제가 작정하고 놀리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정말 분위기 편하고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을 때만 한마디씩 툭툭 던져요. 그러면 시누이가 순간 인상을 쓰거나 표정이 살짝 굳기도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능청스럽게 아이 그런 걸로 인상 쓰고 그래요 장난인데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괜찮잖아요 하고 웃으며 넘깁니다. 사실 속으로는 한 번 더 찔렀다는 통쾌함이 없진 않지만요. 아주버님도 여전히 가끔은 뜬금없이 소개팅 얘기를 꺼냅니다. 요즘 괜찮은 친구 없냐? 누가 좀 소개 좀 시켜봐. 이런 식으로요. 그럴 때면 저는 이제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말하지 않아요. 시어머니 듣는 데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친구들에게 무슨 욕을 먹으려고 제가 아주버님을 소개해주겠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경제력도 딱히 내세울 게 없는데 제 친구들은 절대 안 만나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표정이 싹 굳으시며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어떡하니? 하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똑같이 웃으며 어머님 어쨌든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매장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아예 기대도 마세요 하고 말했어요. 웃으면서 단호하게 말하는 게 제 스타일이 되었죠. 이런 태도는 사실 예전엔 절대 못하던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큰일 날지도 모른다. 이렇게 대들었다가 시댁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너무 컸어요. 예전에 이곳에 글을 한번 올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 참으면 병된다는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말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용기를 냈고 정말 말 그대로 할 말을 다 하면서 살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결과는요? 놀랍게도 아무 일도 안 생겼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말 한마디만 해도 집안이 뒤집어지고 누군가 소리 지르고 관계가 끊기고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혀 달랐어요. 오히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할수록 제가 나를 지킬수록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장난처럼 공격적으로 말을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로 그들이 저를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은 신랑도 시댁 식구들과 대화할 때 제 편을 들어주는 일도 많아졌어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눈치만 보던 사람이 이제는 시누이 말에 맞장구를 쳐주며 웃거나 시어머니의 말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말하는 걸 보면 놀라울 때도 있어요. 가끔은 아, 어제 그 말에 이렇게 말했으면 더 통쾌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저는 항상 말로 이깁니다. 그게 제 무기이자 방어구이고 그만큼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예전의 저처럼 착한 며느리병 걸려서 쏙 끓이고 계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할 말 하셔도 괜찮아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고 참는 게 더 큰일이고 나중엔 그게 자신을 무너뜨리는 독이 되거든요. 말하세요. 웃으면서 당당하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믿으면서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바뀝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지어야 할지 모르겠네요. 사실 저도 이렇게 긴 여정을 혼자 감당하면서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결국 내가 나를 지켰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 되어줬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읽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 자신의 자리에서 부디 단단하게 버티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마음만은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